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는 무당이지만 나는 무당이 아니다. 무척 친한 학교 친구가 일본에 가지 않겠느냐고 물어오더군요. 일본에 있는 부모님 댁에 한 달간 머물 예정이라는데 같이 관광이라도 하지 않겠느냐고 해서요. 저는 학교를 휴학한 상태로 당시 자격증 공부와 알바를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공부도 지겨워질 때였고 알바도 며칠 후엔 끝나는 거라서 기분 전환도 할 겸 해외여행이라는데 마다하지 않았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승낙했습니다. 숙박비는 공짜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부모님들께서는 교토에 사셔서 차로 한참 더 갔던 기억이 나는군요. 도착하니 3층짜리 맨션인데 참 좁았습니다. 일본이란 나라가 공공시설물이나 문화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개인을 위한 공간은 작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값이 장난 아니라는 설명이었지요. 생활하면서도 느낀 건데 물가도 엄청 비싸서 적응이 바로 안 돼요. 당황했던 기억들도 있네요. 일본에 도착한 지 한 달 가까이 돼가는 날이었습니다. 며칠간 인근 도쿄를 비롯해서 교토 유적만 해도 볼 곳이 많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녀서 어느 정도 지친 상태였습니다. 돈 없는 학생인지라 대부분 싼 값을 들여서 여행했었는데요. 그런 만큼 남는 것도 많더군요. 시간이 금방 가버려 어느새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되니까 친구가 저한테 말하더군요. 심령장소를 가보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일본 애들은 잡지에서 귀신이 나오는 곳을 가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던 때가 있고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를 꼬시더군요. 사실 이놈이 저랑 제 고향에도 놀러 간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이 어떤지 대강 압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것 때문에 저를 일본까지 데리고 왔다고 하더군요. 심령장소 체험을 몇 년간 벼르던 일이라면서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가기 싫다고 거부했습니다. 처음엔 정말로 안 갈 마음으로 안강히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놈이 이틀 내내 저한테 사정하고 애원해서 어쩔 수 없이 가기로 했지요. 초저녁에 가기로 했는데요. 교토 외곽에 버려진 병원에 대해서 설명하더군요. 일제시대에 세워졌던 병원이었고 80년 가까이 된 병원인데 오래돼서 이젠 아무도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른다는 말도 덧붙이더군요. 아마 한창 때는 일본 방송에서도 나왔던 장소라고 그 녀석이 그때 일본에 있을 때 방송을 봤다고 하는데 마침내 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미로 그런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난으로 그런 체험하는 게 한국에도 카페로 있고 많이들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쁜 귀신이라도 붙게 되면 집에 재앙이라던가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실제로 무서움도 많이 타고 긴장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귀신에 대한 친근감. 저희 할머니조차도 무당을 업으로 하면서 무서웠던 때가 있었다는데 하물며 줘야 뭐가 있겠습니까? 출발할 때는 아저씨 차를 빌려서 둘이서 갔습니다. 두 분께는 그저 술이나 한잔하러 간다고 말씀드렸지요. 차를 몰고 도시의 외곽으로 드라이브 하는데 귀신 보러 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저녁 바람이 시원하더군요. 도로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안정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리니 문제의 병원이라는 곳이 보였죠. 병원이라기보다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마치 초등학교를 보는 듯한 기분 나쁜 건물이 서 있더군요. 과연 방송에도 나올 정도로 정말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빠지는 장소였습니다. 5층 건물이었는데 입구에 주차장 같은 공터가 넓게 있고 정면에 병동이 있더군요. 처음 입구에서 주차장인 듯한 공터에 발을 들여놨는데 으스스한 느낌이 전신에 돋았습니다. 단순히 무서워서인지 추워서인지는 몰랐지만 그런 것에 민감한 저로서는 좋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에게 예감이 안 좋다고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제발 돌아보자. 설마 무섭냐? 그냥 재미인데 뭘 쫄고 그래?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지라 이 녀석에게 제가 차고 있던 염주를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고 제가 김군 부모님들께 신세를 지고 있어서 할머니가 주신 염주를 주었지요. 이 녀석이 염주를 받더니 뭘 이런 걸 주냐고 말하면서
주머니에 넣더군요. 우리는 주차장을 지나서 먼저 친구놈이 잡지에서 보았다는 3층 화장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3층까지 가는 동안 누가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긴장이 엄청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전신에 소름이 돋는데 친구라고 걱정되는 놈 때문에 계속 따라가긴 했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했는데 저는 싫다고 했더니 자기 혼자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가 들어가고 나서 기다리는데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슬슬 주위를 둘러보니까 건너병동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주위 복도에 병실뿐인지라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불렀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앞불싸하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그런데 뒤에서 누가 툭 하고 치는 겁니다. 기겁해서 돌아보니 친구더군요. 저는 긴장이 엄청나게 풀어져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친구도 웃긴지 마구 웃어대더니 조금만 더 둘러보자고 말하지 뭡니까?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설득도 안 되고 다시 따라갔습니다. 친구랑 같이 이곳저곳 돌아보고 시계를 봤는데 1시간 반쯤 돌아왔더군요. 등에는 땀이 흐르고 계속 긴장 상태에서 있어서인지 피곤해져서 친구에게 이제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이렇다 할 체험을 못해서인지 만족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시하다는 게 그 이유였지요.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뭔가 보고 가야 되지 않냐고 말입니다. 친구가 저한테 조금 더 돌아보자 하면서 지하병동이라는 곳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예전에 이 병원이 정신병원도 같이 있어서 지하층에 정신병동과 수술실이 있었다면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아보자고 하더군요. 3층에 있었던 저는 친구를 따라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2층쯤 내려갔을까요? 어디선가 끼익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긴장했던지라 그 때문인 줄 알고 애써 무시하고 내려가는데 또다시 끼익 소리가 더욱 또렷하고 가깝게 들리는 겁니다. 분명히 들리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자 또다시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 녀석은 더 둘러보자고 고집부리고 있지. 저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다른 생각 떠올리면서 곧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지하층 문이 막대기로 막혀 있더군요. 제가 또다시 가자고 하니까 김군이 막고 있던 막대기를 걷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서야 저도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냐? 귀신한테 씌어서 너희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 근데 친구놈이 저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리고 말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돌아보자. 나 여기 오는 거 엄청 기대했어. 마지막이잖아. 저는 황당했습니다. 또한 짜증도 많이 났지만 멀리 와 있는지라 어떻게 하지도 못했지요. 애원하는 친구 앞에 마지막이란 단서를 붙이고 다시 갔습니다. 병동은 반지하였는데 얇은 창문 틈으로 빛이 들어오더군요. 창문 옆은 일제식 복도로 창과 마주보는 곳은 병동인데 끝 복도는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복도 중간쯤에는 큰 문이 있는 수술실이 있었습니다. 친구와 걸어가는데 몸에서 벌써 이상한 신호가 오는 듯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천천히 걷는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친구와 복도 중간 수술실 앞에 섰는데 갑자기 몸에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팔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에 저는 친구를 잡고 억지로 당겼습니다. 가자. 더 이상은 안 돼. 제가 웨이트를 해서 팔힘이 좀 센데 덩치만 컸지 팔힘은 저보다 약한 녀석이 제 손을 뿌리치고 수술실 문을 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엔 수술대가 있었는데 저는 보았습니다. 간호사와 의사가 있고 주위에 환자들이 서 있는 모습이었지요. 나가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은땀으로 얼굴이 범벅된 상태에서 그들이 절 쳐다보는데 그들의 동공 속에 딸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자신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이 외워지더군요.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저랑 친구는 계단을 올라와 병원 밖에 차에까지 튀어와 차를 몰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 집에 도착했는데요. 둘이서 앉아서 말 그대로 덜덜 떨었습니다. 친구도 무서웠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떨다가 피곤 때문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어제 일이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입니다. 화장실까지 들어갔던 건 기억나는데 그 이후로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정신없이 차를 몰고 있었고 저는 계속 차로 오는 동안에도 나무아미타불을 연신 외웠다는군요. 그러면서 제게 염주를 주는데 줄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친구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마 몇 번씩이나 그때 천수경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와 제 친구가 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참으로 아찔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다시는 그런 장소에 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위험하다는 것도 알거니와 한 번 실수했다는 것도 후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런 곳에 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속삭이는 가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새내기가 된 지도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나에겐 한 가지 병이 싹트고 있었다. 학창시절 겉모습을 꾸미기보다는 책이나 신문을 읽으며 지식을 쌓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공부에 매달리는 범생이 스타일이었던 나는 대학에 들어오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 남들은 다 겪었던 늦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었다. 옷에 신경 쓰느라 계절 학기까지 신청해야 할 위기였지만 지금의 내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일까 하는 생각으로 머리 스타일부터 옷을 잘 입는 법 등 패션 잡지부터 시작해 연예 기사까지 정복하며 나름대로 변화를 주고 있었다. 그러던 내게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머리카락이었다. 생머리라고 하기엔 웨이브가 심했고 곱슬이라고 하기엔 나름 부드러웠던 내 머릿결. 남들은 왁스가 가장 잘 먹혀서 스타일링하기가 쉽다고 부러워하기도 했던 반곱슬 머리였다. 처음 패션에 신경 쓸 무렵 미용실에 가서 매직 스트레이트 폼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찰랑이는 생머리를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그렇게 머릿결 문제는 해결이 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며 머리가 자라 내 본연의 반곱슬 머리가 눈에 띄게 된 걸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원장이 너무 자주 하면 머릿결이 너무나 상할 수 있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용실을 찾았고 그렇게 점점 내 머리는 푸석푸석하다 못해 지푸라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심하게 망가져갔다. 집 앞에 잠깐 나갈 때조차 꽃단장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도 아마 이쯤부터였던 것 같다. 매일같이 수시로 고데기로 집에서조차 머리를 펴고 있던 나는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머릿결로 만들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질감에 빠졌고 좋아하던 사람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 수업을 빼먹고 집에서 운둔형 외톨이로 살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아는 지인에게서 요즘 군바리들도 휴가 나와서 많이들 쓴다는 가발 이야기를 들었고 난 진작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무릎을 탁 치며 바로 인터넷에 접속하였다. 집 밖에 도저히 나갈 수 없던 참이라 요즘 같은 세상엔 밖에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현실에 새삼 고마움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가발이라고만 찍어도 수많은 검색 결과들이 무수하게 나열되었고 이것저것 오랜 시간 살펴보던 중 유독 눈이 가는 상품이 있었다. 그렇게 원하는 긴 생머리의 가발이었고 가격도 생각보다 저렴했다. 임모라는 게 좀 마음에 걸렸지만 난 망설임 없이 바로 구매했고 다음날 받아볼 수 있었다. 요즘 택배는 정말 장난 아니게 빠르다는 것을 느끼며 포장을 뜯자 마치 살아있는 듯한 찰랑찰랑 윤기까지 흐르는 가발이 들어있었고 난 바로 화장대에 앉아 써보기로 했다. 처음 써보는 가발이었기에 완전히 착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자 너무나 예뻐. 나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가발로 인해 활력을 찾은 내 일상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신기하게도 모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에게 고백까지 받았으며 대학을 무사히 졸업한 나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꿈에 그리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까지 하게 되자 점점 나의 가발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만 갔고 가발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가발을 벗은 내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내 곁은 떠날 것만 같았고 지금까지 읽어놓은 모든 게 한순간에 산산조각 깨져버릴 것만 같았다. 무엇보다 그는 내 머릿결을 유독 사랑했기에 차마 가발이라고 말할 수 없었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난 가발을 벗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머리를 감을 때도 그냥 가발을 쓴 채로 감았고 그 짧은 순간도 남편에게 들킬까 화장실에서 머리를 말리는 건 일상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애쓰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느 날부터 그는 점차 야근이 많아져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난 그가 내 비밀을 알아차렸고 그로 인해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난 모든 게 끝났다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발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도 아마 이쯤부터였던 것 같다. 가발은 내가 몰랐던 많은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내 비밀을 알고 있던 몇천 되는 친구들 중 한 명인 수진이가 남편에게 입을 놀리는 바람에 남편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남편의 마음은 이미 수진이에게 갔다는 것. 둘은 곧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고 난 그에게서 버려질 거라는 것. 가발이 알려준 덕분에 난 제2의 활력을 얻었고 하루하루가 마치 처음 가발을 쓰게 되었던 그때처럼 모든 일이 잘 풀려 행복해져만 갔다. 남편은 내게 이전처럼 잘해주었고 난 수진을 용서해 주었다. 덕분에 오늘은 큰맘 먹고 남편과 수진이를 위해 상다리가 휘어질 듯 많은 음식을 정성 들여 준비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낙지 전골이었는데 이놈의 낙지가 얼마나 싱싱한지 냄비 속에 넣었는데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니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요리들이 하나둘씩 제 멋을 뽐내고 있었고 난 메인 요리인 낙지 전골의 국물간을 보고 있었다. 약간 비릿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나름 먹을만했고 난 그에게 칭찬 들을 생각에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한껏 들떠 있었다. 적당히 자작한 국물에 웬만큼 다 익었겠다 싶었던 나는 식탁 중앙에 조심스럽게 전골을 올려놓았고 그때 마침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다. 난 그 가슴을 느끼고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어 제꼈으나 그곳엔 처음 보는 사내들이 서 있었다. 경찰입니다. 당신을 박진철 씨과 이수진 양의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집에서 풍기는 비릿한 악취에 말을 잇다 말고 그녀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쳤고 집 안에 들어와 악취의 근원을 확인한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옆에 있던 계급이 낮아 보이는 사내 중 한 명은 참지 못하고 구토를 하며 속을 개어내기 시작했고 방 안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바닥은 온통 피로 흥건했고 인간의 내장으로 보이는 건더기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으며 식탁 위의 요리들은 하나같이 사람의 신체 부위별로 차려진 듯했고 냄비 속엔 뇌로 보이는 물컹하면서도 주름이 자글자글한 찐득한 것이 2개가 들어있었고 국물엔 눈알과 귀 그리고 손가락 등 끔찍한 살덩어리들과 장기들이 떠다녔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경찰을 바라보며 난 별일 아니라는 듯 현관문을 잠궜고 최대한 나긋나긋하게 입을 열었다. 차린 건 별로 없지만 괜찮으시면 좀 드시고 가세요. 순간 내 머릿결은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 나부끼며 내 얼굴을 가렸고 내 입가엔 행복한 미소가 걸렸다. 세 번째 이야기, 구더기. 어딜 근본도 없는 개잡것이. 할아버지는 내가 막 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를 내쫓으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째 되었을 때인데 어머니가 바느질을 해 벌어다주는 돈으로 입고 먹는 주제에 어린 나이에도 그 모습이 참 꼴같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여자가 자신을 먹여 살린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신 듯 했다.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시는 일이 부쩍 잦아지시더니 급기야 연탄을 제때 갈지 않았던 이유로 어머니는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일주일 뒤에 할아버지가 얼어 죽은 뒤 옆집에서 고구마를 훔쳐먹으며 삶을 연명하던 나는 엄마를 찾기 위해 고구마 5개를 챙기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옆집 아이 중 첫째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5개밖에 못 챙긴 게 모뇌 아쉬웠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내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 보았다. 할아버지가 죽고 난 후로 잘 들어가지 않아 기분이 약간 이상했다. 엄마가 있을 땐 그나마 온기가 느껴졌던 집은 할아버지의 시체가 썩는 냄새가 대신하고 있었다. 자존심만 세가지고 라고 말하며 구더기가 들끓는 할아버지의 시체에 침을 뱉었다. 침 주위로 몰려드는 구더기들을 보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나는 양손에 한가득 들고 있는 고구마를 내려놓았다. 역겨우면서도 어딘가 귀여운 느낌이 드는 구더기를 한 마리 집어 손바닥에 올리자 구더기는 힘차게 요동쳤다. 이 구더기가 만약 책에서 본 코끼리만 하다면 구더기의 발버둥에 집이 뭉개졌을 거라는 상상을 했다. 나는 고구마와 구더기를 번갈아 보았다. 갈등하다 나는 고구마도 아낄 겸 손바닥 위에 올려진 구더기를 입에 털어넣었다. 한 마리여서 그런가 별 느낌은 나질 않았다. 너무 작아 이빨로 씹기 힘들 정도이니 조금 꺼려졌지만 할아버지의 배에 손을 넣고 움켜쥐었다. 썩은 내가 나는 고약한 살점 사이에 구더기가 박혀 있었는데 왜 그때 침을 꿀꺽 삼켰는지 모르겠다. 구더기의 맛을 알아버린 지금에야 이해가 간다. 할아버지의 시체에 있던 구더기를 남김없이 긁어먹고 난 후엔 일부러 고양이나 개 따위를 죽여 마루에 널어놓곤 했다. 어머니를 찾을 거라는 다짐 따윈 날아간 지 오래였다. 고양이에서 난 구더기, 개에서 난 구더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보았지만 사람에서 난 구더기가 가장 맛있었다. 그래서 난 사람을 죽였다. 그 대신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죽였다. 앞에서 빌어먹을 경찰 나으리가 역겹다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저놈도 날 죽이고 싶겠지. 얼마 전에 어머니를 보았다. 얼마 만에 보는 것인지 너무도 반가웠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도 날 사랑하시는지. 나와 경찰의엔 출입 금지인 이곳에 버젓이 함께 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교통사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한밤중에 안개가 자주 낀다. 시골이라 길도 어둡기 때문에 안개가 낄 때는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차를 타는 것이 무서울 정도다. 그날은 새벽 2시에 일이 끝나서 집에 돌아가려고 차에 올라탔다. 역시나 안개가 굉장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 천천히 가고 있었다. 그런데 운쯤 가다 회사에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돌아가게 되었다. 유턴을 할 수 있을 만한 곳까지 가는데 차에 치인 너구리의 시체가 있었다. 이 근처에는 너구리나 도둑 고양이가 많아 차에 치이는 일이 잦았기에 별 신경은 쓰지 않았다. 나는 회사로 돌아가 놓고 왔던 물건을 찾아 다시 길에 나섰다. 아까 전 유턴한 곳 근처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차를 잠시 멈추고 전화를 받았다. 별 이야기 아니었기에 금세 통화를 끝내고 다시 차에 올랐는데 자동차 라이트가 겨우 비칠 만한 곳에 아까 그 너구리의 시체가 보였다. 그리고 그 몇 미터 옆에 논과 도로 사이에서 무엇인가 큰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른 2명이 주저앉아 있는 정도의 크기였다. 그런 게 삐그덕거리는 기묘한 움직임으로 논에서 도로로 올라오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라이트의 영역으로 들어오자 그 모습이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같이 보였다. 그렇게 큰 개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옆으로 넓은 몸의 위를 향한 2개의 둥그런 돌기, 그리고 옆으로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은 영락 없는 개의 그것이었다. 무섭달까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 멍하니 보고 있자 갑자기 그 녀석이 스사삭하고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너구리의 시체를 잡아채서 차 앞을 지나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나는 보고 말았다. 그것은 개가 아니었다. 스님 마냥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흰 알몸의 사람이었다. 몸의 오른쪽 반과 왼쪽 반이 달라붙어서 2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기형의 모습이었다. 개의 눈처럼 보였던 둥근 돌기는 머리 2개였다. 그것이 개처럼 납죽 엎드려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던 것이다. 그 후로 나는 안개가 끼는 날에는 그 길을 피해 다니고 있다. 그 길에서 자주 동물이 치이는 것은 어쩌면 그 녀석 때문이 아닐까? 몇 년 전에 고등학생이 차에 치인 사고도 그 인간에게 쫓긴 탓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5번째 이야기, 눈을 마주치지 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쯤에 일어난 일이었지.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땐 학교마다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서 정규 수업 끝나고도 밤늦게까지 붙들어 넣고 보충 수업이며 자습을 시켰었어. 날씨는 덥지. 선풍기는 고장났지. 장마철엔 가만히 있어도 막 꿉꿉한데 머리에도 안 들어오는 책을 붙들고 씨름하며
집에 가면 12시였지. 바로 씻고 자고 다음날 7시에 학교 가고 또 늦은 밤까지 야자하고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고 이랬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때 당시 난 미대 입시를 위해 학교 정규 수업만 받고 6시 땡 하면 학원으로 가서 그림을 그렸어.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라면 알겠지만 정규 수업만 받고 보충 수업을 안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남들보다 2배로 더 하지 않으면 공부도 그림도 뒤따라 갈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나보고 남들 다 야자하는데 너만 빠져서 놀러 가니까 좋냐라는 식으로 대뜸 그러시는 거야.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때 왜 내가 야자 안 하는 게 보기 싫으시면은 야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대뜸 말했는지 몰라. 물론 반항하는 거냐고 몇 대 맞긴 했지만 난 분해서 며칠 동안 학원에 안 가고 다른 애들처럼 야자를 했어.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다음 날도 여느 때랑 마찬가지로 야자를 마치고 나니 11시가 조금 넘었더라고. 집이 같은 방향인 친구 2명하고 같이 집을 가는데 왜인지 그날따라 거리가 무척이나 한산한 거야. 그럴 때 있잖아. 아무도 없는 거리에 나만 걷고 있는 듯한 느낌. 물론 친구들하고 있어서 겁은 안 났어. 녀석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걸어갔지. 얘기라고 해도 그때 당시 고딩 남자애들 관심거리가 몇 개 없었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게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남의 여자친구 이야기나 누가 담배 피다 걸렸다더라. 민증검사 안 하는 술집을 발견했으니 언제 같이 가자. 라든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었어. 그렇게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널 차례가 된 거야. 그런데 횡단보도 건너편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 안 그래도 한산하던 길이었는데 건너편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걸 보니 내심 안심되기도 하고 또 그 여자가 멀리서 봤을 때 이뻐 보였었거든. 팔짱을 낀 채로 서서 우리 쪽을 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심히 서 있는 건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대뜸 한다는 말이 저 여자 이뻐 보이지 않냐? 그런데 좀 뭐랄까 싸하다고 할까 분위기가 완전 차가워. 너도 그렇냐? 나도 그런 생각했는데 왠지 좀 기분 나쁘다고 해야 하나? 야심한 밤에 인적 없는 거리를 걷다. 갑자기 만난 한 사람에게서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묘한 이질감. 같은 공간에 있지만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기분이 좋지 않은 느낌이었지. 암튼 우린 우리끼리 쑥덕거리며 그래도 우린 셋이고 저쪽은 하나인데 쫄 것 없다며 히히덕거리고 있었지. 그때까지도 그 여자는 팔짱을 풀지 않고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무심히 앞만 보고 있었지. 이윽고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고 우린 반대편으로 한 걸음씩 옮기기 시작했어. 그 여자도 마찬가지로 길을 건너고 있었지. 분명 똑바로 걷고 있는데도 팔짱을 풀지 않아서일까.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그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드러나는 무심한 그 표정. 어딘가 모르게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유난히 길어 보이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까지도 왠지 모르게 오싹해졌지. 점점 우리와 그 여자의 사이는 좁혀져갔고 우리 셋은 갑자기 싸해진 기분에 숨죽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앞만 보고 걸어갔어. 되도록 빨리 건너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그렇지 않으면 건너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이 여자가 칼 들고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길을 걷다가 중간쯤에 우리와 그 여자가 서로 스쳐 지나갈 때 우리 셋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곁눈질로 그 여자를 쳐다봤고 그 여자도 우릴 쳐다봤어. 다만 우리와 그 여자의 다른 점이라 하면 대체로 곁눈질로 옆에 있는 것을 볼라 하면 약간이라도 고개를 돌리고 힐끔 보는 것이 정상인데 그 여자는 여전히 팔짱을 낀 상태로 똑바로 머리는 정면을 향해 보면서 걷다가 눈만 귀까지 찢어지는 것이었어. 사람 눈이 아무리 흘겨본다 해도 귀 있는 데까지 눈동자가 가진 않잖아. 그리고 등 뒤로 멀어져 가는 발걸음 소리. 나랑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얼음이 됐고 한참 뒤에 빵빵거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놀라 급하게 길을 마저 건너갔어.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서로 집까지 갔어.
뛰어가지도 않았고 멍하니 걸어서 말이지. 그리고 집에 가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가 집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 2시 반이었다는 거야. 아무리 학교에서 집까지 천천히 걸어간다 해도 15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말이야. 6번째 이야기. 어떤 아파트의 투신. 회사 이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내려와 자취를 하게 되었다. 조금 낡아 보이긴 하지만 제법 괜찮은 아파트를 저렴한 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시골이라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이웃집과의 소통은 도시와 같이 전혀 없었다. 시골이라 다 인심이 좋고 그런 건 아닌가 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름 이삿떡도 돌리곤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집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마저도 중도에 포기하였으니 말이다. 지어진 지 오래된 아파트라 홀수층 엘리베이터와 짝수층 엘리베이터가 나눠져 있는 걸 제외하면 평범한 복도식 아파트라 살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사실 낮에는 회사에 짱 박혀 있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미 자정이 돼버리기에 그저 씻고 자는 게 다였기 때문이다. 물론 주말에는 출근을 안 하는 관계로 집에 있을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또한 이 동네의 지리도 알 겸 귀찮음을 무릅쓰고 나가서 이곳저곳 구경 다녔기에 집에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퇴근 후 집으로 와서 씻고 나니 피로함이 풀린 듯 몸이 나른나른해졌다. 쓰러지듯 소파에 들어눕고 습관적으로 TV를 켜고는 그대로 잠이 들었다. 거실에 창문을 열어놔서 그런지 찬바람에 눈을 뜨고는 나지막하게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지지직거리는 TV를 끄고 단잠을 깨운 바람에 대한 화풀이를 창문을 향해 표출하는 듯 거칠게 닫았다. 나는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한 손으론 배를 극적이면서 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몸을 맡기는 듯 들어눕는 순간 귀에 들려오는 거슬리는 소리가 잠을 깨웠다. 웃음소리라고 하기엔 뭔가 서글프고 울음소리라고 하기엔 뭔가 기뻐 보이는 듯한 괴상한 소리였다. 이 밤중에 뭔 소란이지? 라고 생각하며 베개로 귀를 막고 잠을 청했다. 저 소리에 신경 쓸 만큼 나는 호기심이 많지도 않았고 당장 피곤함을 이기기 힘든 연휴에서였다. 물론 다음 날은 어제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서둘러 출근하기 바빴으니 말이다. 이제 이전한 회사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을 무렵 업무의 연장이자 전혀 달갑지 않는 회식 자리가 열렸다.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는 나로서는 고역스러운 자리였다. 과장님의 말 같지도 않는 농담에 억지로 웃고 부장님의 비위를 맞추느라 술이 코로 들어가지는도 구별이 안 되었다. 사찰을 부르짖는 이미 떡이 된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구역질을 참으며 겨우겨우 집으로 향하였다. 아파트를 들어서고 11층인 우리 집에 가기 위해 홀수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평소에 누르면 버튼에서 불이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라도 났는지 버튼에서 불도 들어오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또한 전혀 미동하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옆에 짝수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다. 12층에 내려서 한 층만 걸어 내려갈 심산이었다. 술에 취해도 집은 꼭 찾아가는 내 주사가 발휘된 까닭이었다. 곧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몸은 비틀거리지만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 속 거울을 바라보았다.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나는 여태 참고 있던 오바이트를 거침없이 복도에 쏟았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지독한 악취가 코를 찔렀기 때문이다. 똥오줌 냄새에 피비린내를 포함한 세상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끔찍한 악취였다. 얼마나 토해냈을까. 오늘 먹은 내용물을 모두 확인할 만큼 뱉어냈지만 쉽사리 구역질은 멈추지 않았다. 토사물을 뱉어내는 소리 사이로 괴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방향을 쳐다봤고 복도끝 어둠 속에서 희꾸무리한 형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허연 물체는 점차 내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눈에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다가섰을 때 그것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2명. 한 명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여자였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였다. 괴이한 울음소리를 내는 사람은 여자였고 어린 아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엄마를 따라 느릿하게 걸었다. 이 늦은 시간에 불법한 흔한 광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든 여인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입은 웃고 있어 더욱 괴이한 모습을 자아냈다. 그들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악취는 더욱 심하게 짙어져 갔다. 다시금 구역질이 올라왔다. 몸의 반응을 이기지 못하고 위에까지 토해내다. 멈춘 울음소리에 의아함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내 눈을 의심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나이든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복도 너머로 떨어뜨린 것이었다. 순간 놀란 마음에 여인에게 달려갔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거리가 좁혀지질 않았다. 술에 취한 것도 한몫했겠지만 제자리 걸음하는 듯 좀처럼 앞으로 나아가질 못했다. 여인은 떨어진 아이를 확인하는지 고개를 내밀어 땅을 쳐다보고는 자신의 몸 또한 복도 밖으로 넘겼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얻어맞은 듯 했다. 여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본 자살 광경이라고 해야 되나, 살인 광경이라고 해야 되나, 머릿속이 까맣게 변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내밀어 떨어진 그들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래에 가로등이 있어 바닥이 보이긴 했지만 그들이 떨어졌던 아스팔트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술김의 환각이라도 본 건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그렇게 지독했던 악취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 귀신에 홀린 것일까 멍하니 계단을 내려와 집으로 들어왔을 때도 나는 아까의 생생한 기억이 쉽사리 지워지지 않았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정오였다. 다행히 주말이라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두연듯 어제 일이 떠올라 씻지도 않고 그대로 집을 박차고 나왔다. 확인할 생각이었다. 대체 어제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다다른 12층 복도는 엘리베이터 앞에 싸질러 놓은 내 오바이트의 흔적이 어제의 일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거 외에는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혹시 몰라 1층으로 내려와 어제 그들이 떨어진 곳에 가보았지만 역시나 피 한 방울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관리실을 찾아갔고 10년이 넘게 여기서 일했다는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르는 척 얘기하는데 망설였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에게서 들은 내용은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였다. 12층에는 단란한 가족이 살았지만 어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 대변과 소변을 가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 일로 엄마는 직장도 관두고 아들의 병수발을 들었지만 아들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외근과 출장이 잦은 아빠는 아들과 아내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고 고등학생인 딸은 점차 빗나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매일 집에 틀어박혀 아들과 있는 엄마는 점차 우울증에 시달렸고 동네에도 소문날 만큼 악화되었다고 한다. 밤마다 흐느끼다 어느 날 대낮에 아들을 밀어 죽이고 그 위로 자신도 뛰어내렸다는 것이다. 그 두 사람은 즉사하였고 이후로 아빠와 딸은 이사를 갔지만 아파트에서 나와 같은 것을 봤다는 사람이 늘었다고 했다. 비록 이 이야기를 듣고 찝찝함에 바로 이사를 하긴 했지만 그때 그 아저씨의 이야기 중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있다. 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문 밖에서 나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